서울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강원도를 거쳐 수도권 곳곳을 방문하는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모르고 불성실하면 나라가 반대로 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과 대구, 경북을 누비며 보수 텃밭 표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를 언급하면서 단일화는 철수가 아닌 좋은 나라를 위한 진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 체르니히우에서 민간인 33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선 건설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해 러시아군의 진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원전이 폭발할 경우 체르노빌의 10배가 될 것이라며 즉각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을 넘어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밤 10시까지인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을 내일부터 밤 11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학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 측이 직원들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염 책임을 과도하게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사전투표가 지금 전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사상 최고치, 여야 모두 찍어야 이긴다면서 독려에 나서고 있고요. 박빙의 대선판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부도 위기와 러시아 내 반발을 공포 정치로 밀어붙이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원전들도 공격을 받으면서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선 D-5일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일제히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사전투표 동력,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높은 사전투표율이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양강 후보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장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각각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망의 사전투표 첫날, 주요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전부터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촛불 집회의 상징성을 지닌 광화문 인근 투표소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던 1년 전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대검찰청 정문을 나오면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판 배우자 리스크 재부상을 우려한 듯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 모두 동행하진 않았는데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 별도로 투표에 나섰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보란 듯이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종로에서 투표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여야 지도부 역시 한 표를 행사하며 사전투표 기선 제압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주 명예 시민으로서 이곳에 투표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역사에 기록될 그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기록이라는 것은 1이 더해질 때마다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격려했던 지난 19대 대선과 달리 이번엔 첫날부터 후보들까지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 여파 최소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지지층 내 부정선거 음모론 불식 등을 노려 사전투표 영끌 작전에 나섰지만 초박빙 판세 속 승패를 가를 부동층과 확진자, 격리자들의 투표 참여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누구 하나 유불리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상이몽 셈법 속 지지자를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대선까지 닷새 남은 상황. 아침에 사전 투표를 마친 후보들, 지금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유세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합의된 야권 단일화에 따라서 중도층과 부동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판세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오늘은 어디를 찾았습니까? 네, 이 후보는 오늘 강원과 경기, 서울을 누비면서 부동층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먼저 홍천과 춘천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안보와 청년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또 중간지대, 제3지대도 있어야 한다며 양자택일하지 않는 진짜 정치개혁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정치개혁을 하자. 중간도 있고 제3의 지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양자택일하지 않는 정치해야 된다.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좋아요? 더 나은 정치 교체가 좋습니까? 아울러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남양주에서 현장 유세를 하고 서울 광진과 강동 지역 집중 유세도 펼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텃밭인 영남권을 찾았죠. 네, 오늘 윤 후보는 부산과 대구, 경북을 누비며 보수 텃밭 표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부산 제한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시내 번화가를 잇따라 순회했고 또 경북 경주와 경산을 방문하고 대구도 찾습니다. 윤 후보는 현장 유세에서 자신과 단일화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를 언급하며 단일화는 철수가 아닌 더 좋은 나라를 위한 진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안철수의 진격입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앞서 단일화 결렬 위기 당시 긴급 기자회견으로 유세를 취소했던 경북 안동과 영주도 방문합니다. 네, 제3지대 후보,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남았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까? 네, 심 후보는 오늘 경남 지역을 방문해 현대로템 창원공장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방위산업 노동자들과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심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원칙도 버리고 이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후보들이 아니라 진정 노동권이 강한 나라, 모든 시민이 선진국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안내할 후보가 저 심상정이라는 것을. 오후에는 대구 경북대와 대전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심 후보는 대선까지 앞으로 2030 청년, 여성, 노동자와 함께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극적으로 합의된 단일화를 두고 각 당의 판세 분석이 서로 다른데요. 각 당은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야권 단일화가 성사됐죠. 이 때문에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여야 모두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위기감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양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발이 거센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변수인데요. 안 전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실망의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지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스튜디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도 이제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투표소를 향한 유권자들의 발길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엄윤주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계십니까? 네, 서울역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선열 기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광주 상무일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 지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지금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투표하러 온 시민들이 많습니까? 네, 그 열기를 반영하듯 제 뒤를 보시면요. 투표소를 둘러싸고 길게 감싸고 있는 긴 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사회초년생부터 회사원,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서울역의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투표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뒤면 첫날 사전투표가 마무리되니까요. 오늘 투표하시고 싶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투표를 마친 시민 몇 분을 만나봤는데요. 모두 앞으로 5년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를 많이 고민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을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무척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 개인 신분증만 있으면 편하게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투표 용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과 내일 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되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 기표란 옆에 사퇴라는 글씨가 함께 인쇄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이름 옆에는 사퇴라는 검은색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일 예정된 본투표 날의 투표용지는 이미 사퇴 발표 전 사전 인쇄된 거라 별다른 표기가 되지 않는데요. 이를 위해 투표소에서는 이 사퇴한 후보들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이 관건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확진자들의 경우 오늘은 아쉽게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전투표 2일차인 내일은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돼 6시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권자들과 똑같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염 우려로 인해 아무래도 투표소가 덜 붐비는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확진자가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 10개소도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 사전투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지금도 유권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투표 마감까지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금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투표소 안쪽부터 제가 지금 있는 이곳 마당까지 200m가 넘는 긴 대기줄이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광주는 이곳 서구 18곳을 포함해 97곳에서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읍과 면마다 한 곳씩 297곳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광주와 전남 지역 유권자는 모두 279만 200여 명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오후 3시까지 전남이 2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광주도 16.75%를 기록하면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전에 열렸던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는 33.6%, 전남은 34%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 26%보다 훨씬 높은 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투표소 방역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투표 전날과 마감 뒤 방역업체를 통해 소독하고 투표 당일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구분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를 위해 대기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 거리 두기도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고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도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 별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합니다. 네, 서울과 광주 사전투표소에서 엄윤주, 오선열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청와대 인근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소를 찾아 체온 측정 이후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다른 투표 참여자와 같이 신분증을 제시해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고 기표한 뒤에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높은 열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야에서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분들과 함께 대선 닷새 5일을 남겨둔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망을 들어보려 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사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어렵다라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두 분만은 유독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새벽에 단일화가 성사가 됐고요. 이재호 고문께서는 예상대로 단일화가 된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가 외통수니까요. 야다로서는 죄송합니다. 네. 야다로서는 뭐 외통수니까 그거 아니면 뭐 수가 없으니까 단일화 하는 거죠. 네, 지난번 출연하셔서 이재호 고문께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야권은 대선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단일화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계세요? 좀 유리한 분위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아니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접해 보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안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좀 불안했는데 네네. 그래도 단일화 됐으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서는 좀 안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하시는군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고는 봐야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상민 의원께서는 지난주요. 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상호 본부장이 사실상 사자구도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민주당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단일화가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일화가 성사되면 여권의 지지층에 결집이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러면서 결코 야권의 단일화가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하셨거든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된 거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갈짓자 행보 아니었습니까? 뭐 완주하겠다 했다가 또 단일화 제안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단일화 철회하면서 국민들께 사죄까지 했고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이해관계는 단일화 해야만 두 사람의 그 존재가 생존이 될 수 있는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단일화는 대의 명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냥 정권 교체만 없고 갑자기 또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지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당 쪽 지지자나 당원들 보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한다고 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을 것처럼 그렇게 행보를 보이다가 이 막판에 선거 며칠을 남겨놓고 지금 사전투표 바로 전날이죠. 유권자하고 국민들을 혼란을 끼칠 정도로 이런 단일화를 갑작스럽게 한 거에 대한 반발 또는 결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저도 이상민 의원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했다고 그래서 네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뭐 10% 미만의 7%, 8%의 표가 예. 몽땅 윤석열 후보인데 가는 게 아니고 네. 예, 그 표가 3분 되죠. 일부는 이재명 후보인데 가고 일부는 심상정 후보인데 가고 일부는 윤석열 후보인데 갔는데 다만 윤석열 후보에게 가는 쪽이 조금 더 많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박빙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가 윤석열 후보에 가는 표만큼 네.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그게 분석이지 꼭 뭐 단일화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표가 몽땅 윤석열인데 가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예. 그 우상호 본부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보면 현재 7, 8% 정도 나오는데 반 윤석열 정서가 강한 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 번 확인을 했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반반 정도 갈 것이다 그 표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의 영향이 어떻게 과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네. 사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뭐 예. 반은 어떻다, 반은 네. 어떻다 이거는 뭐 각자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예. 따른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예.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하고 합쳤지만 예. 합치는 쪽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틀림없으니까 네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힘을 합치면 그쪽에 좀 유리하고 우리 쪽이 불리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당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부모님 그게 만약에 이 단일화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여야는 결국 결집하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권이 단일화를 했지만 결국은 역시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박빙의 승부는 뭐 예상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이 의원님 분석했듯이 표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 하는 것보다가 네. 선거 막판에 선거 분위기가 이제 안철수까지 들어가서 윤석열 쪽이 갔으니까 네. 아마 저쪽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지. 그렇군요. 실제 표수가 어떻게 가는가는 그건 네. 가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 사전 투표 저희가 지금 투표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막으로 사전 투표율을 보면 현재 4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요 14.1%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시각 투표율이 9.5%였으니까요. 거의 5%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이번에는 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뭐 20만이 넘고 이러니까 예. 제가 아침에 그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네. 전에는 볼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나온 이유는 근데 물어봤어요. 네. 왜 일찍 나오셨냐 그러니까 9일날 되면 혹시 코로나가 더 많아져서 투표를 못 할지도 모르니까 네. 형편될 때 일찍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니까 아마 어른분들도 그러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고 형편될 때 일찍 하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이 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네. 저희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전에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참여도 하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조금 소극적이었고 예. 더구나 이제 지난 사전 투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서 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양 후보들이 그 사전 투표를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 투표 못지않게 사전 투표에서도 양대 진영이 아주 불붙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사전 투표에서 예.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진영은 조금 그 내부에서
뭐 자꾸 지난 선거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캠페인을 벌리는 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서 사전투표 해야 된다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가보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겠어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끝까지 분발하고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고 동료도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또 윤석열 후보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지금 독려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투표율이 높다 해서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 이제 사실상 닷새밖에 남지 않아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곳곳을 다니더라고요. 지금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강원도로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오고 윤석열 후보는 대구 갔다가 경북 쪽으로 또 움직입니다. 지금 행보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경남에 이어서 이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좀 표를 더 많이 얻어야 될 지역에 집중하죠.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 내려갔으니까 아마 부울경이나 영남표를 거긴 좀 더 나올 때니까 더 좀 많이 얻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려간 거니까. 그런데 여든 야든요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선거운동 김이 빠집니다. 왜냐 그러면 왜요? 우리가 다녀보면 선거도 하면 저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김 빠집니까? 시큰령 부탁한다고 해놨는데 저 투표했어요 이래 버리면 아주 그 김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선거운동의 맥은 지금 사전투표 들어가면 끊기는 게 사실이죠. 이상민 의원께서는요?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 그 부동층이 많고 또 유권자 수도 제일 많고 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종래 수도권에서 우위에 있었는데 이번은 그렇게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를 당초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었죠. 옮겼잖아요. 근데 광화문에서 했거든요. 말하는 뜻은 광화문에서 한 뜻은 그 촛불 민심 때 탄핵 정국하면서 촛불 민심에 지난 대선 때 그 많은 국민들께서 광화문에 나와서 그 요구했던 또 주문하셨던 그를 한번 되새기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과거 대선 때는 후보들이 이제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그냥 각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사진은 다 나오더라고요. 화면도 나오고. 어떻게 보셨어요? 오기 전에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참 특이한 풍경입니다. 대개 이 선거 때 후보자가 부부가 같이 투표하는 거는 좀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도 주고 좀 투표를 좀 많이 하라는 좀 선거 축제 분위기도 좀 있고 그런 그 일종의 캠페인인데 둘 부부가 같이 하는 거는 이번에는 뭐 한 사람은 서울서 한 사람 부산서 뭐 한 사람 뭐 따로따로 전부 해버리니까 참 그것도 좀 진풍경으로 봐야죠. 같이 하는 게 일단 그 표를 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무래도 좀 그 배우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각 후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뭐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하는 게 낫긴 낫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 대표도 사전투표에 나섰는데 송영길 대표가 제주,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서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우리 그 국민의힘 쪽으로 봐서는 좀 취약 지역이니까요. 아무래도 표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니까 표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 공을 많이 들여야죠. 이준석 대표는 뭐 25%, 30%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긴 했는데 과거 호남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 10.5% 정도 얻었더라고요. 그 이상 얻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뭐 많이 얻으면 좋죠. 많이 얻으면 좋은데 그렇게 국민의힘이 기대만큼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왜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 벨트라는 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네. 아직까지는 선거 지형이 호남과 영남이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대하는 만큼 표가 안 나올 것이고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대하는 것만큼 표가 안 나올 것이다. 그건 아마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대 간의 좀 성향이 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층은 종래의 지역적 그런 지역적 성향을 해서 좀 탈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얻는 게 종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역주의 성향을 좀 뭐 강고하게 보이는 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가 과거 다른 세대와 달리 이념 투표보다는 이익 투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2030 세대의 투표는 실제로 과거 세대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던데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실용적으로 상당히 좀 변하죠. 이념 지향성에서보다 실용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정권 교체나 정권 유지냐 이렇게 들어가면 영호남의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이번 선거도.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이상민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꿈틀거리는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줄기를 바꾸기는 아직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닷새 뒤면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제 여론조사 이제 출구조사 결과도 나올 것이고요. 그럼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제 최대 관심은 그래도 부동층의 향배라고 다들 이야기하고요. 특히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건데 중도 부동층은 과연 무엇을 보고서 막판에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는요. 두 후보의 공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다 뭐 선거가 막판에 갈수록 후보는 다 공약은 똑같아지는데 이번 후보들의 공약의 특징은 퍼주는 거잖아. 돈 많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명목으로 돈 주고 저 명목으로 돈 주고 돈 많이 주겠다는 경제 경기이기 때문에 공약을 보고 뭐 부동층이 후보를 결정한다. 이건 이번에 그렇게 없을 거예요. 또 후보의 인물의 됨됨이도 지지층에 따라서는 다르죠.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월등히 낫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낫겠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물 면에서도 지지층이 이렇게 크게 뭐 표가 왔다 갔다 하기 어렵고 다만 이번에는 그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이거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이제 강하면 이제 부동층들은 그래 정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강한 거고 그럼 5년 동안 뭐 그럭저럭 했으니까 뭐 그대로 하면 더 하지 이렇게 하는 흐름은 그냥 이제 정권 유지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부동층은 그 흐름에 좌우되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흐름에 좌우될 것이다. 어느 흐름으로 가느냐. 아무래도 이제 각 후보의 특성은 좀 있습니다.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건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추진력, 성과 뭐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또 경제적 어려움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 이런 걸 할 때 그 그 국회에서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은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음 주에 한번 또 모시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모시면 이제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짧게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호 봉 전말이라 그런 건 뭐 제 입장에서 전말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래 정권 교체를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그래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표수의 표차에 관계없이 지금 바닥의 흐름이
그래 한번 바꿔보지 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저도 의원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어쨌든 뭐 각 후보의 강단점은 있지만 네. 지금 코로나나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추진력 있는 후보를 택하는 것이 더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 속에 예.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난주에는 두 분의 해석, 전망, 분석이 비슷했는데 막판에 지금 선거를 다시 앞두고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네.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보고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만 6,853명입니다. 어제보다 무려 6만 8천여 명 폭증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어제보다 58명 늘어난 1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어제보다 31명 늘어 800명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이 50.5%, 수도권이 46.2%로 전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92만 5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6만 8천여 명 늘었고요. 이 가운데 하루 두 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4만 3천 명 정도입니다. 네, 정부가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해 왔는데요.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소폭 조정했죠. 네, 정부는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폭 조정해 내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원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시간만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심 끝에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확산세에 미칠 영향을 10% 이내로 보고 있다며 10% 정도면 현재 의료 대응 체계 안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정점 뒤에 시행할 다음 거리두기 조정엔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홍대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가 고심 끝에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홍대거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큰 영업 타격을 받은 상권 중에 한 곳인데요. 개강 이후에 유동 인구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손님들 발길이 곧바로 가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서 매출 타격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부터 손님이 몰려야 할 고깃집이나 술집의 경우 인원과 시간 제한이 겹쳐 있다 보니 어려움은 배가 됐는데요. 완화된 방역 조치에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뭐 1시간에 고기를 먹거나 끝낼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늘렸다고 뭐 테이블이 한 번 더 들어온다는 이런 기능적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매출 증가보다 오히려 인건비 부담만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자영업자 단체들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모두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막는다고 해서 환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계속 이거를
제한을 한다면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어질 것 같고 점점 숫자가 늘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은 같이 조금 더 지금 형태로라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로 뛰어오른 만큼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유행의 정점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서둘러 완화하는 게 자칫 잘못된 신호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조기에 방역 지침 완화를 결정한 데에 대해선 정치 방역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문학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에서 직원들에게 확진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예술의 전당은 경각심을 주려다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확진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YTN이 확보한 예술의 전당 내부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예술의 전당 경영본부장이 전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개인위생 부주의로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인사 불이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곧바로 확진을 이유로 불이익까지 주는 건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은 사흘 연속으로 16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예술의 전당 측은 지난 2일 전 직원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 실제 경고와 인사 불이익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는데요. YTN에서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방역당국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언제 어디서 감염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감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예술의 전당은 직원들을 압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대형 공공시설인 만큼 가파른 확산세에 더욱 경각심을 주려다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을 갖고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포격을 이어가는 한편 남동부에 있는 유럽 최대 원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열렸던 벨라루스 브레스트주에 인접한 폴란드 국경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인근의 폴란드 국경입니다. 1차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작게나마 합의점을 찾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인도주의 통로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인도주의 통로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 휴전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3차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많은 도시가 포위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인도주의적 측면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무력 충돌 지역에 사는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문제를 해결한 건 큰 진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리아 내전에서 그랬듯이 러시아가 민간인들을 탈출시키고 나면 대대적인 군사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협상이 진행된 와중에도 러시아군의 포성은 멈추지 않았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동북쪽에서는 체르니히우주와 수도 키이우, 동부 하르키우, 남부 자포리자와 마리우폴, 동남부의 돈바스 등에서 전방위로 러시아군의 진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키이우 동북쪽의 교통 요충지인 체르니히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33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북부에서는 진격에 속도를 내지 못한 러시아군이 남부에서는 요충지 헤르손을 점령하고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해서 물자와 전기, 수도 공급을 끊는 등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동부 자포리자에 있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원전에도 포격을 가했는데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다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접경 지역에 배치한 군 병력의 90%를 투입했다며 오판했다는 충돌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직통선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승윤 특파원이 있는 곳이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인근인데요. 이곳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하천 하나가 보이시죠? 그 강이 바로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인 부크강입니다. 이 부크강 너머 땅이 바로 이번 2차 협상이 진행된 벨라루스의 브레스트주입니다. 지난 1991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도자가 모여서 소련을 해체하는 데 합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주도하고 벨라루스가 중재 역할을 맡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음 주 초 3차 협상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3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이번 분쟁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입니다. 벨라루스 측은 여러 차례 중재자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Белорусская сторона не уходит о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как пытаются говорить некоторые источники. Мы готовы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решение. Наша вовлеченность сегодн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ключаетс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Украиной и в обеспечении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их проведения. 그런데 중재자 입장이라던 벨라루스가 사실 러시아의 우군이고 추가 침공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사실상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지원했고, 그리고 동조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와 함께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사진에서도 드러나듯이 러시아군은 벨라루스를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벨라루스는 지난달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 명목으로 자국 내에 러시아 병력 배치를 늘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도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장기 집권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난민 문제로 한때 서방의 공격을 받았을 때 푸틴 대통령의 엄호를 받는 등 러시아와 상부상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자국의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설명하다 몰도바 침공 계획처럼 보이는 이 표시가 있는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외신들은 루카센코 대통령이 실수로 푸틴의 다음 침공 목표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지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처럼 EU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 러시아가 침공을 해도 미군과 나토군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친서방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이 공개한 이 지도 속 화살표의 끝점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의 영토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몰도바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미승인 국가입니다. 돈바스와 참 많이 닮은 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에서 그칠지, 과연 몰도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인근의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경북 울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확산해서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500여 명도 대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불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네, 경북 울진군 북면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전 11시 10분쯤입니다. 벌써 5시간 넘게 지났는데요.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불이 순간 초속 2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을 타고 바짝 마른 낙엽 등을 태우면서 주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2시 10분을 기준으로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3단계가 내려진 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현장에는 헬기 28대와 진화인력 400여 명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소방당국도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3차례 내려 가까운 대구와 강원은 물론이고 서울과 부산 등 모두 10개 시도에서 장비 105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이 확산하면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308가구 5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산불이 7번 국도를 넘어 한울 원자력 발전소 주변까지 확산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소방과 자체 진화대가 대응해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에 피해는 없지만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발전소 출력을 50%까지 줄여 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성능 화학차 등 소방차 24대를 배치하고 중앙119 구조본부, 울산 119 화학구조센터에 있는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출동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가와 원전 관련 시설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방엔 내일까지 대형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조경보에 강풍주의보까지 겹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산불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가뭄에 강풍까지 겹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울진에는 현재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밖에 영남과 영동에는 건조경보, 주의보가 각각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영동에는 양간지풍이, 영남 지방인 강풍까지 겹쳤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곤장 강풍으로 바뀌는 현상이 오늘과 내일 계속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또 대형 산불로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야간 산불로 이어지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에 대한 우려가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두입니다. 네, 혹시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실시가 되고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대선 후보들도 오늘 일제히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막판 단일화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율이요. 네. 지금 오후 4시 현재 14.1%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에 비하면 한 5%포인트 높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네. 뭐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저는 지금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후보가 반드시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저쪽 후보, 상대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으로 줄줄이 다 투표장으로 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후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보다 저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섰다고요? 예, 그렇지 않나 할 정도로 이번 선거 사실 앵그리 보팅이거든요. 사실 계층별로 지역별로 보면 쭉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기자들도 몇 명 전화를 해주는데 그 투표장에 섰던 그 행렬이 끝이 안 보이는데도 여러 군데 있다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한 20군데를 돌아봤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뭐 그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투표하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다들 좀 비장할 것 같다는 느낌을 해줘서. 예, 뭐 분노 투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건데 네. 오늘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각각 이재명 후보는 서울 중구에서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했고요.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원래 첫 투표할 때는 좀 장소를 다 정합니다. 정무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밀리고 있는 서울, 그래서 수도권의 승부를 내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강원도에서 투표하려고 했는데 수도권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수도권이 그래도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 하면은 뭐 2천만 유권자 절반이 넘기 때문에 아마 변경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본거지인 PK 부산 경남에서 그런 반문 정서 정권 교체론의 어떤 불길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부산 경남을 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서울에 좀 진보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층 위주로 결집돼 있는 지역에 가서 한번 다시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기대하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득표가나 여러 가지 지지율이 좀 낮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고려해서 한번 수도권을 서울로 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 어제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선거 닷새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전까지 워낙 그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두 후보가 나머지 일주일 동안 중도표를 이재명 후보의 표현에 의하면 단 10표라도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이길 수 있다 할 정도로 박빙인 상황에서 중도의 원조이고 중도표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외연 확장 효과가 있죠. 플러스 알파 효과가 아주 더구나 사전투표 하루 전날 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충격파 효과가 이제 많이 표를 좀 깎아먹기도 할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플러스 알파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가 나지만 또 역시너지 마이너스 효과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상대편이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 쪽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화들짝 놀아서 결집하는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양쪽이 저울질했을 때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그래도 플러스 효과,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많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한 거죠. 그 이번 단일화가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도 많긴 하더라고요. 이 표심이 어디로 이제 향하게 될 것인가를 단일화가 좀 방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또 안철수 후보가 그 전날까지도 뭐 손가락 뭐 자른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면서 절대로 단일화가 없었다 갑자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이나 혹은 망설이는 부동층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해석들이 아주 분분한데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안철수 표가 전체가 10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5 정도는 안철수를 따라가고 나머지 2.5는 모르겠다. 부동표. 그 나머지 2.5는 에이 화나 하고 이재명으로 가버리는데 이 5% 중에서도 고스란히 가는 게 아니라 저쪽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 정도로 봅니다. 그럼 계산하면 저는 전체 지지율로 한 3% 정도는 윤석열 지지도 플러스 2, 3%의 상승 효과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중도 초박빙상이 그 정도면 아주 큰 겁니다. 2, 3%만 지지율이 상승 효과를 준다면 아주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양 진영에서 지지층이 그렇게 결집을 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1, 2%포인트 차이 박빙의 승부로 승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단일화 하더라도 작은 표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작은 표지만 프로테인 적지만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6일 또 제가 이제 7일 전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6일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표를 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끌어오면 또 반전의 계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오늘부터 좀 어려운 게임을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대선 후보 지지도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던 여론조사를 했던 그 지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8%고 윤석열 후보가 39%, 안철수 후보가 포함이 됐습니다. 단일화 전이다 보니까요. 12%였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흐름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요. 박빙이기는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다 우세한 여론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세하다. 그리고 막판 대선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시점에서는 그게 설령 0.5% 1%포인트 차이라 하더라도 그걸 뒤집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힘든 게임을 하는데 저 상황에서 안철수까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버거워진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떤 카드로 할까? 저는 어떤 돌발 변수라는 특별한 카드라기보다는 이재명 원래 본인이 주장했던 유능한 지도자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이게 설득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7%에서 10% 안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17% 넘게 지지율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지율이 점점점 하락했고 지금 남아있는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정확히 좀 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반 윤석열 그 지지층이 결집돼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표가 반드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맨 처음 대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 4, 5%였습니다. 계속 몇 달 동안 4, 5% 머물렀거든요. 이게 저는 안철수의 고정표라고 봅니다. 주로 중도층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이 4, 5%가 박빙 구도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로 10% 이후로 이거는 허수일 가능성이 있고 반사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5% 이게 이제 무섭다고 보는 건데 이 5%만 고스란히 가도 게임 끝나는 건데 저는 이 5%조차도 고스란히는 가지는 못한다고 보는 거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2% 내지 3% 지지율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지지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대권 구도로 보자면 그건 2, 3%는 절대 무시 못할 표라고 보는 거죠. 그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따라서 앞서서 이제 한 5% 정도, 그러니까 10% 지지율로 봤을 때 5% 정도가 안철수 후보를 따라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 3% 포인트 상승 효과, 5%가 다는 가지도 않고. 단일화 통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좀 단일화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후보가 SNS에 자필 메시지, 자필 편지를 올린 거 보셨죠? 어떻게 보셨나요? 완주를 바란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좀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긴 했거든요. 이건 당연히 사과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5% 정도 안철수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층이 있는데 그 후보들은 나머지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싫다. 정말 지더라도 장렬하게 사과하더라도 끝까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선거, 총선 다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열성 지지층 정말 눈물나게 지지하는 그런 후보들인데 그 후보들의 지지와 상관없이 바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말하자면 번개불에 콩콩때에 팍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지층도 화가 나고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편지를 꼬박꼬박 써서 지금 A4용지 2장 분량에 써서 이제 보냈는데 아마도 남은 6일 동안 손편지를 넘어서서 전국으로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 국민들한테. 그러면 그 떠났던 표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본인의 고정 지지 5% 이것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확보한다면 그러면 정말 큰 역할을 한 셈이죠. 이번 대선 때. 알겠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으니까 민주당 지금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고요. 오늘 윤호중 위원장, 권영세 본부장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사도 수차례 밝혔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격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라며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비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철수쇼를 벌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단일화가 아니라
전 국민의 손가락을 자르게 만드는 단지화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후보직과 당을 통으로 팔아먹는 떴다방 정치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도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통큰 단일화를 이뤄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하루 종일 자리 나눠먹기 야합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쓰레기라는 막말까지 등장시켰습니다. 내가 하면 좋은 단일화고 남이 하면 나쁜 단일화 이런 식으로 5년 내내 국민을 편가르고 이중잣대를 보이다가 지금 국민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떴다방 정치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뭐가 다르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통합정부론을 내세워서 반윤 연대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해준다면 야권 분열 효과를 거두어서 무난히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아마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을 텐데 그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달려가다가 뒤통수를 정말 아주 세게 맞은 그런 충격적인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마 거의 뭐 시체말로 멘붕 상태일 텐데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이라는 게 이렇게 비정한 건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더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 대선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거는. 여야 후보들도 지금 뭐 목이 쉬어라 그리고 몸이 부서져라 지금 유세 현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그 말들을 보면 어떤 전략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모르고 무책임하면 나라가 반대로 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철수가 아닌 안철수의 정권 교체를 위한 진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만 띄우기 전략. 띄우면 흩어졌던 중도표 다시 와서 본인에게 합류하면 이긴다, 게임 끝난다라는 단순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파일을 중도 조금만 더 늘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능하다. 이건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다. 정책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유능하다. 내 유능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혜택이 간다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거티브보다 한 5배 정도로 강력한 포지티브.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달라지겠더라고.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나 청년들이 들으면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이 정도의 정말 본인의 총력을 경주한다면 얼마든지 상황 바꾸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라는 게. 지금 뭐 김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계속 참석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까요? 늦게 모습을 드러내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근데 단일화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같이 뒤따라다니면서 운동한다는 건 모양새도 좀 안 좋고요. 그렇습니다. 또 안철수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좀 하루 이틀 좀 자숙이랄까 좀 그런 모양새를 갖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늦게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윤석열 지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큰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마 조만간 하루 이틀 이후에 점진적으로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 지지 유세를 하면 그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인물들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간에 약간의 그 앙금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공동 대표 체제설 반박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안금이 조금 아직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두 사람의 어떤 파워 게임이 앞으로 상당히 좀 제3자 입장에서는 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심야에 단일화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심야에 한 이유가 이준석 대표 몰래 전격적으로 하려고 아니면 여러 가지 개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안철수와 이준석 후보는 미묘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당권 지금 공동 대표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말 희대의 블랙 코미디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견원지간인데 이준석, 안철수가 공동 대표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벌써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건 생각지도 못한다고. 공동 대표는 안 한다고 그런 일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근데 그런 얘기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양쪽의 미묘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수위원회 구성입니다. 인수위원장과 10여 명의 인수위원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할 겁니까? 안철수 쪽 사람하고. 이걸 보면 이후에 이 정부는 상당히 잘 가겠다. 아니면 초장부터 이건 파워게임이 일어나서 집안 싸움 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DJP 같은 경우는 2년 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졌거든요. 근데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도 공동정부가 만약에 2년 정도만 간다면 아주 성공인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파워맨들이 파워게임하면 내부 분열하면 국민들 정치권 바로 분열합니다. 그래서 불씨를 안고도 지금 대선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단일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선 이후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은 과연 잘 슬기롭게 잘 그런 부분 권력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저는 틀림없이 권력 분점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권, 지방선거, 공천권, 총선, 공천까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요? 총선까지, 공천권까지. 특히 지방선거 앞으로 2년 남았는데 특히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 특히 지방선거까지 앞에 미리. 그래서 당장 지방선거, 공천권 그런 약속을 지켜질지 저는 이게 제일 관건이죠. 왜냐하면 대선 이후 바로 3개월이니까요. 그래서 인수위, 그다음에 내각 구성,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안철수와 그다음에 이준석 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대한민국 이제는 좀 더 순탄하게 가기든지 아니면 상당히 더 힘들어질지 중요한 가능성은 분기점이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를 가정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같이 이제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그랬잖아요. 대선에서 지면 갈 사람은 두 사람이다.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이다. 대선에서 지면. 아니 그건 말인 거고 정치인들이 말이 스스로 바뀌니까.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3개월 또 채 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공천권을 갖고 있는데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안철수 후보도 뭐 쉽게 뒤집을 거. 그리고 본인이 뭐 사퇴하겠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럼 뭐 집에 갈 사람은 뭐 갔는데 집에 갈 사퇴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입니다라고 윤석열 후보한테 이야기했다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을 아마 국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뭐 정치인의 말이 어떻게 지켜질지 아니면 또 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만 사면 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투표권 행사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대선 전에 메시지를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침묵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침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초박빙 구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한마디가 그 판을 흔들거나 어느 한쪽 기울게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메시지를 던지면 아무 영향도 주지도 않고 본인만 역풍만 맞게 되는 거죠.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우호적인 대로
비판적인 대로 또 어느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나타내는 순간 그 모든 부메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맞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용히 가는 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 달서에 보면 자택 주변에 좀 국민들이라든지 혹은 궁금한 사람들은 유튜버들이 막 담장 너머로 내다보는 모습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호기심 선에서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슬기로운 저는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러시아의 독립 언론들이 정부의 압박으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표현하라는 당국의 보도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서방 측의 미디어 대응을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러시아군은 TV 송신타워부터 폭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게서 전쟁 정보를 차단하려는 속셈입니다. 러시아 미디어는 이번 전쟁을 전쟁이 아니라 군사 기반 시설을 겨냥한 비무장화 작전 또는 특수 군사 작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주거지 폭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푸틴의 논리를 대변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독립 TV 방송인 도즈디는 이런 보도 지침을 따르지 않다가 폐쇄됐습니다. 미디어 감독청이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차단한 직후의 일입니다. И никогда не сдавались, и мы сейчас не сдаемся. И я хочу, чтобы это не наша сдача. Нам нужно сейчас подумать, как сохранить все то, что мы делали много лет, и как продолжить эту работу. 1990년 개국해 현재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의 손자 회사로 운영되던 독립라디오 에호 모스크비는 아예 대주주의 결정으로 청산됐습니다. 유력 매체들이 차단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 미디어들이 전쟁 참상을 전하고 있지만 당국의 압박으로 점점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EU는 러시아 국영방송인 러시아 투데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며 유럽 내 방송을 차단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투데이를 아직 차단하지 않았는데 BBC 방송의 러시아 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네, 1984년 체르노빌 원전 참사를 겪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원전을 점령하면서 전 세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일째입니까? 네네, 9일째. 예, 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부는 위태롭습니다. 북부는 혼전 중입니다. 예. 헤르손 남부 쪽의 항구 도시를 점령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원전 자포리자 원전도 남부입니다. 헤르손 점령한 다음에 지금 그 동쪽으로 여기 오데사라는 최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민간 화물선들이 폭발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러시아군 공격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으로는 마리우폴이 있습니다. 마리우폴도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 24시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중학생 16살 중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격을 받고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 오데사하고 마리우폴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면 돈바스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해안을 다 점령한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항구를 다 잃고요. 교역을 할 수가 없고 보급에도 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쪽에 지금 전력을 집중을 하고 있고 이쪽에 북부 키이우는 의문의 64km 러시아군 행렬이 키이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흘째 멈춰 있는 미스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량 같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 먹을 게 없다. 그다음에 차량과 장비가 많이 고장이 났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복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 멈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르키우 제2의 도시입니다. 인구 140만인데 여기에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는 원래 친러 성향이 강한
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다고 알려졌던 곳인데 예. 개전되자 이제 주민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러시아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시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군과 시민들이 강력하게 끈질기게 저항을 하고 있고요. 예. 조금 전에는 러시아군의 공수 사단장, 러시아군 중부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이라고 하는데요. 연설을 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저격수한테 총격을 당해서 숨졌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크림반도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 그때 표창을 받았던 뭐 군 영웅 같은 사람인데요. 물론 러시아군 아직 공식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이 동료가 SNS에 추모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인디펜던트지가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저격수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참 걱정인 상황인데 네네. 원전 얘기 앞서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전도 지금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자포리자 원전인데요. 조금 전 지도에서 보신 그 남부 쪽입니다. 어제부터 여기에 이제 공세를 강화했었는데 이 주민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저항을 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공세를 펼쳐서 결국 조금 전에 점령을 했습니다. 이게 그 5층짜리 이제 외곽에 교육훈련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직접 포격하진 않았더라도 근처에까지 포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충격적인 일인 오늘 거죠. 오전 한때 방사능이 유출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IAEA가 그것은 방사능 수치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원전 자체 원자로 자체에는 지금 뭐 큰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러시아군이 여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린 것일까? 몇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핵무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들어간 것이다라는 다소간 황당한 주장을 며칠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뒷받침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우크라이나 전력의 40%를 그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끊으면 우크라이나의 전력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인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핵 대재앙일 수 있다,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를 뭐 좋게 말하면 예측불허, 나쁘게 말하면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지도부가 이것을 또 하나의 카드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서방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넘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체르노빌도 지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체르노빌은 초기에 그 장악했고요. 거기는 이제 폐원전이니까 방사능 물질이 있긴 하지만 폐원전이니까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실제 가동되고 있는 유럽 최대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여기가 터지면 체르노빌의 10배다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푸틴이 어쨌건 이렇게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계속적으로 오히려 여기서 밀리면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더 강공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돌발 행동들 막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 국방부하고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인데도 한 라인을 개설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쏟아졌는데 푸틴 대통령의 공포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반전 시위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도 이제 이성 있는 시민들이 많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 시위에 뭐 부모님 따라갔겠죠. 7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까지 이제 감금돼 있는 그 사진이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 지금 좀 전에도 이제 송태혁 기자 보도한 대로 방송사들이 계속 폐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시내에는 전쟁 반대한다는 그 낙서가 계속 이제 붙고 지우면 또 쓰고 청원에는 이 반전 청원에는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푸틴 대통령,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아예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9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마크롱이 사실 그 전쟁 전에 갔었거든요. 모스크바에 가서 30m 테이블 앞에서 이제 회담을 했었고 좀 성과도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체면을 구겼죠. 마크롱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한 결과 이제 측근한테 말한 것이 로이터에 보도됐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역을 점령하려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러시아가 점령하려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요. 푸틴이 말한 것 중에
안심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을 마크롱이 하면서 이제 앞선 그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를 같이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서방은 경제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어제도 올리가르히라고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들, 돈줄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계속해서 경제 제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 이 올리가르히를 거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맥락을 몰랐었는데 어제는 또 추가로 이제 올리가르히들을 더 제재하면서 또 본인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여기 승부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가르히라는 게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과두 체제라는 건데 소련 붕괴 후에 이제 지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신흥 재벌 관료, 정경 유착돼 있는 지배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 경제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선 자기 돈줄이자 뭐 내 돈이 네 돈이고 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제재하면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서방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외무장관은 이 푸틴 친구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지금 우스마노프라는 저 사람이 이제 철강 왕이라고 하는데 7천억 원짜리 그 요트를 어떻게 생겼는지 7천억 원인데요. 7천억 원이요? 함부르크에 그 있었는데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던 아마 그런 거였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부 요동 그 동요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세계 최대 알루미늄 기업 총수가 있는데요. 푸틴 친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설립자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 전쟁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서 이게 좀 변화의 조짐인가 하는 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타임즈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하는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채플린에서 처칠로 극찬을 한 거죠. 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어록이 지금 많이 회자되죠. 나에게 필요한 건 피신이 아니라 탄약이다.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 그래서 요새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젤렌스키가 무사한가를 확인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세계인들이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전쟁에 반대하는 또 폭력에 반대하는 아이콘처럼 떠오르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한테 만나서 얘기하자 두려울 게 뭐냐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잠깐 들어보죠. Я ж сосед. Меня не надо на 30 метров держать. Я не кусаюсь. Я нормальный мужик. Сядь со мной. Поговори. Чего ты боишься?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말 했다가 러시아 말 했다가 했는데 이 푸틴 들으라고 이건 러시아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말로 나왔는데 78년생이고요. 뭐 많이 알려진 대로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절반이 봤다고 하는 국민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그 제목이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의 종인데 나중에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 정당 이름이 국민의 종이었습니다. 그 후보로 대통령 2019년에 당선됐고 사실 그동안의 평가가 썩 좋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단호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유대계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나치즘을 청산한다라는 것을 상쇄시키는, 그걸 무력화시키는 그 효과도 있고 요새 이제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자고 있다고 하고요. 외신 기자들이 가보니까 집무실이 거의 참호처럼 전쟁 상태로 돼 있다고 하고 죽는 게 두렵지 않으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두렵다 나도 내 가족들이 죽는 것도 두렵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9일째 상황을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계 러시아 퇴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 스포츠 장관들도 동참에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2014년 시작된 포뮬러1 러시아 그랑프리. 푸틴 대통령이 경주용 차를 직접 몰아볼 정도로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푸틴 그랑프리로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푸틴이 자국에서 F1 레이스를 직관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올 시즌 대회를 취소하는 것을 넘어 오는 2025년까지 러시아 대회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가 스포츠 정책 수장들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26개국 스포츠 장관들은 러시아의 국제 경기 개최와 참가권을 박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스포츠계 러시아 퇴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 역도 연맹 역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 선수들을 퇴출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OC는 우크라이나의 육상 영웅 붓카에게 자국민들을 도울 인도주의 지원 정책 조정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트로 조국을 탈출한 우크라이나의 야스트렘스카는 리옹 오픈 테니스 8강에 진출해 감동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출신 미드필더 구자철 선수가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옵니다. 제주 한라산에서 복귀 신고를 했는데요. 조은지 기자입니다. 구자철이 다시 제주 감귤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프로 초년병 시절 체력을 키우고 싶어 50번 넘게 올랐다던 한라산에서 만 33 선수 황혼기에 복귀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독일로 떠나며 꼭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자철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프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철은 제주 유나이티드가 낳은 최고 스타, 입단 4시즌째 도움왕에 오르며 팀을 K리그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만 19회 A매치 데뷔전도 치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2012년 런던 올림픽, 풋풋하던 홍명보의 아이들 사이에서 구자철은 주장원장을 차고 동메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강산이 변했고 태극마크를 뗀 지도 어느덧 3년이지만 90점에 복귀해 K리그는 설렘 가득입니다. 2년 전 K리그로 돌아온 절친 기성용을 필두로 런던 주역들은 앞다퉈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외국 생활로 많이 몸도 또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텐데 이제 선수 생활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다시 한국에서 또 본인의 전 소속팀인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자철이가 꿈꾸는 방향대로 행복하게 이렇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철은 이번 주 일요일 수원FC와 홈경기 때 팬들을 만나는데 다만 지난해 12월 이후 공식전에 나서지 않아 실전 투입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키움과 계약한 쿠바 출신 푸이그가 실전 경기 첫 선을 보였습니다. SNS에는 류현진과의 깜짝 만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푸이그는 SNS를 통해 전날 류현진과의 반가운 재회를 공개했습니다. 짧은 영상에는 한국 마사지 고마워, 다시 만나 정말 기쁘다, 그리웠다는 글과 함께 류현진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장난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류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와 연습 경기에서 국내 무대 비공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푸이그는 1회 투아웃 주자 1루 첫 타석에서 행운의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가 3루로 치우친 시프트 수비를 하는 사이 하나 선발 김희환의 몸쪽 공을 받아친 타구가 내야 안타로 연결됐습니다. 류현진은 1루 관중석에서 푸이그의 국내 무대 첫 안타를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타석은 외야 플라이에 그쳤습니다. 3회 하나에 바뀐 투수 김재영을 공략했지만 배트가 부러지면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외국에서 온 타자들은 확실히 이 사이드암 투수들 많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수비에서는 우익수로 출전해 1회 말 한화 김태현의 뜬공을 처리하는 등 경기 감각을 익혔습니다. 푸이그는 예정대로 3회 말 수비에서 교체되면서 가벼운 국내 무대에서의 첫 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키움은 메이저리그 통산 132개의 홈런, 415개 타점을 올린 푸이그가 올 시즌 FA로 팀을 떠난 박병호 등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날은 포근해도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도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첫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현재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에서도 황사가 나타나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보됐던 비구름은 예상보다 동쪽으로 발달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대개 건조함은 여전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중부와 경북, 전북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세종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 8도, 대구는 10도로 오늘보다 2에서 10도 낮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YTN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인증사진을 대통령 선거 당일 화면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인증사진은 휴대전화 메시지 샵 2040으로 보내주시면 오는 9일 YTN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